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정부가 철도 관련 사업을 6개로 분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되고 그 밑에 여객, 철도 물류, 철도 정비 같은 여러 자회사를 두기로 한 겁니다. 또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코레일의 자회사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민영화의 포석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배석준 후기관, 그리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정책연구팀 박훈수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국토부 배석위관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구조적 한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희가 그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최근이 아니라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온 거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저희가 한번 4조 5천억 정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채가 계속 누적되더란 말입니다. 부채 규모도 규모지만 지금 한 1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이 대폭 감소돼가지고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철도 노선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철도공사가 서비스 특성이나 가격 구조가 전혀 다른 것들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철도노조 박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정부 방침을 다 들으셨죠, 미리? 예,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정부가 그 코레일의 비효율, 방만 경영 적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보다 심각하게는 지금 그 코레일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쌓여진 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적자도 상당하고요.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갚지 못한다고 하지만 고속철도 건설 부채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 상정된 건설비라든지 공기가 훨씬 늘어났거든요. 정책 실패로 인해서요.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자전 실패로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고속철도 건설비가 5조 원에서 19조로 폭등했고요. 또 공기도 6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현재 철도가 갖고 있는 적자들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불거진 적자들이 많고요. 네. 또 불가피하게 철도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적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무정권적으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비효율이고 방만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자를 발생시켰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공사 체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배석위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철도노조 측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많이 생기고 부채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발표문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기로 한 이유가 서비스별 원가 구조 파악, 그 비효율 원인 진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에 따르면은 비효율의 원인도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네네. 우선 이제 그 박은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건설 부채, 공기 연장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은 철도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합니다. 네네. 정부에서 투자를 결정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고 전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부채나 적자 문제는 운영 부분의 부채나 적자를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서의원님께서 이게 건설 부채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제 철도공사의 운영 부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일단 철도공사가 출범할 때 이
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분리되면서 정부로부터 이 건설부채 일부를 할당받았고요. 그 보조비를 많이 주셨다고 하시지만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케 되어 있는 이미 유럽철도나 세계철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어떤 정부 지원금이었죠. 실제로 그 공익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현재 그 철도공사의 정부에서 공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해서 그 서비스 보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때까지 계속 올라왔고요. 그 규모가 매년 3,6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작다고 하시니까. 법적으로, 작고 큰 걸 떠나서 법적으로 분명히 보상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네,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고요. 그리고 KTX 운송 수입으로는 선로 사용료로는 건설부채 이자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상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엄청난 건설부채 이런 것들을 운영사가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약하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철도 산업에 대해서 방치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우선 뭐 철도공사의 부채 원인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배석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철도공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흑자로 바꿀 수 있다는 무슨 뭐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굳이 자회사로 나눠야지 이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또 뭐 자회사 나누듯이 6개 부서로 나눠서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했죠. 네. 박은수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96년도 우리가 이제 국유철도 상태에서 자율경영을 해보자. 그전에도 철도공사에서 통합체제로 해보자 하면서 계속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철도 물류 부분에 대해서 선로 사용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감면 조치를 취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공사의 원가 배분 구조 하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물류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철도공사의 운영 보조 형태로, 경영 보조 형태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예. 근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이 각 부분별 회계를 명확히 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소발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와 모회사가 경쟁하는 구도로 그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모회사의 경우는 투자한 자회사가 성공을 거둘수록 모회사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의 방안대로 가면 자회사의 성공이 모회사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고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일자리 많이 들어지고 고위직 자리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익을 줄 것인지의 문제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수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서발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어떤 굉장히 악화된 상태의 경제, 그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제 형태로 가져가려는 것이 저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고위직 자리, 실제로 지금 철도공사에서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철도 전문가하고요, 철도공사 출신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수서발 출발지를 기준해서 지역 독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울권에서만 중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분 차이가 나는 그거를 기준하면 50%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죠. 경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또 요금 정도를 볼까는 거죠. 저희가 독점 산업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 현실적 이론이나 현실이나 다 검증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철도 산업의 부채입니다. 부채를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공기업 부채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누적된 건설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현재의 철도공사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서발 회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 부분을 저희가 이제 민영화 완전히 포기를 하고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공적 부분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의 수익을 건설 부채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 건설 부채는요,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맡겨야 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채를 관리해 나가자는 측면이고요. 수서발 KTX는 지금 사실 흑자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흑자가 예상되는 곳을 오히려 자회사 또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닐까요? 손해는 아니고요. 현재 철도공사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 악화된 재무 구조를 수서발 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은 좀 방지해야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네.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경쟁을 통해서 요금 인하되고 서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육상교통수단, 자동차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철도 수요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이전이 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질 뿐 아니라 그 운영자의 수입 구조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철도공사의 어떤 경영 개선과 적자 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목적 속에서 이게 개통됐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제시됐는데 예. 이게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이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민간 자본들이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국토부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까지 민간 경쟁 체제라는 이름으로 급격한 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니까 약간 우회로를 뜬 거죠. 물론 민영화를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 재무적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요? 예. 우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발 회사에 대해서 30%는 철도공사가 이제 출자를 하고 70%에 대해서는 이제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이 들어오는데 70%를 이제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저희가 그럴 계획 자체가 없고요. 그거를 정말 명확하게 저희 규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장치를 더 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운송 사업을 하게 되면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법에 따라서 면허의 조건에 지분 구조를 변경할 때는 정부의 성의를 얻도록 하나 둘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면 주주협약이나 정관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나 이사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서 기관님께서 이렇게 뭐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 승인 언제든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철도사업을 휴일하겠다라고 작년처럼 또 입장을 바꾸면 쉽게 매각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새로 취임한 사장도 주식 매각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민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각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철도공사처럼 100% 정부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출자한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 정책과 방향을 정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단 지분을 나누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제든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련해 놓겠다 이런 것이죠. 예, 저기 그렇게 배 서기관님께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그 일부 소규모 적자 노선에 민간이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적자 나는 걸 사려고 할까요? 현재 그 노선 특성별로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의 철도공사의 비용 구조에서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다소 절감을 하게 되면은 흑자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노선은 지금 철도공사에 저희가 정부에 보조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600 정도 보조하고 있는 노선들인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입찰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세금 요인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적자가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그래도 좀 팔리지 않겠습니까? 민간에는. 그러면 결국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것만 남는 셈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보조금을 또 채워줘야 될 것이고 악순환이 아닐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 노선이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철도공사에 저희가 정부 보조금으로 1,000억을 지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지만 보조금 입찰제라는 그런 방식 제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한 700억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700에 800억 그러면은 2, 300억에 해당하는 만큼은 정부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보면서 적자 나는 노선을 사려는 민간 기업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기업이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민영화로 가는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적자 노선에 민간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들어오거나,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와 또 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과연 들어올 여력이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이익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일부 발생했던 우회적 보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보조금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민간 기업의 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마련돼서 결국은 이 국가기관 출도망의 작은 지선이나 적자선까지도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익 체계로 전환시키려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적자선 문제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방어적 논리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철도공사나 철도노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보조 입찰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부는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됩니다. 네, 예. 다른 산업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스위스 전부 다 제조보조 입찰제 하지 않습니까? 하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확 줄였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상력이라고 얘기하시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철도에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것은 아마 국토부가 보장을 해주겠죠. 이 베올리아사나 아리바사나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 SNCF의 자회사 이런 것들이 다 와서 경쟁을 하는 것들이 한국철도의 발전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민자사업하고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외국의 최저 입찰 보조금으로 들어온 운영회사들이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어느 회사들입니까? 아세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 380억의 그 예. 운영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외국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380억에 이거는 국토부가 굉장히 이제 외국 선전하는 건데요. 독일에 380여 개 이런 철도 운영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면허사업자가 이렇게 있고요. 실제 운송은 한 200개 사업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독일 시민 누구나 자꾸 물으면 당신네 철도가 어느 철도냐 그러면 다 독일 철도공사 DB를 얘기합니다. 근데 국토부가 얘기하는 독일에 수백 개, 300여 개 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마다 트램도 있고 전철 운영 사업자도 있고 이 그렇죠. 지방선 이런 사업자들이 다 철도 사업자인 겁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걸 하자는 거죠. 예. 수백 개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효율하고 있다고 국토부가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도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철도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용인경전철, 그 의정부경전철 각각의 사업자들이 있고요. 이 광역전철 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들과 그 계약한 주변 이 사업자들 가면 한국도 약 100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이 상황을 왜곡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 철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DB고요. DB가 간설철도망의 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 팩트를 인정하고 해야지. 인정하고 300여 개 사업체들이 이 명목만 있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예. 서로 경쟁해서 효율화됐다고 얘기하면 그럼 예. 독일 철도는 한 400여 사업체들이 서로 그 노선을 갖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잘못하신 거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 자체도 독일식으로 해서 단선에 대해서 철도공사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선 내에서 지역적인 서비스, 셔틀 개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통해서 경쟁을 막 일반화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 내용을 바르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독일식으로 정말 한다면 예. 독일이 예를 들면 베를린 이체랑 함부르크 이체, 프랑크푸르트 이체 출발지별로 회사를 나누지 않거든요. 독일의 이체는 독일 철도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아주 강력하게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철도는 한국 철도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독일 철도의 10분의 1 수준에서 자회사를 나눈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효율만 양산하는 구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이건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 아이스크림 가게 코너 만들고 과자 코너 만들고 생필 코너 만들어서 수서장 둬서 경쟁시킨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철도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4,5천 킬로의 국가기관 철도망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공기업이 필요하고요. 그 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철도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여기서 수익이 난다고 이걸 쪼개서 하면 그 쪼개는 만큼 비율과 적자가 사실 더 많이 양산되고 사회적 부담은 다 줄게요. 수소발을 통해서 뭐 중복 비용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오해실 것 같고요. 이번에 저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계속 그 원인 분석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지금 뭐 느닷없이 뭐 했겠냐 그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가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또는 최근에 벌어진 이 토론 과정에서도 일부 행정학회 교수님들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에서 반발해서 나오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분들 의견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인간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중요한 100년대계 철도 산업 문제들을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이 정부가 마련 안을 갖고 토의하고 이것으로 대안을 내놓는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뭐 국토부가 주장하듯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갖췄다고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상황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지난 10년간을 지난 10년은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대안을 저같이 철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조차 한 번도 국토부와 입장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여기는 그 과정을 4년 동안 거치면서 노조와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노조와 합의했습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89년도에서 92년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04년도 구조개혁 할 때 그 전에 한 3년간 했다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거.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철도공사가 적자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도공사의 부채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 안 했다에 이르기까지 정말 작은 것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질 않네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이 다르니 과연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낸 것인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